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마이바흐의 뒷좌석. 인공지능 AI 기업 넥서스. 넥서스의 CEO 권지혁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했으며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통제와 권력의 화신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넌사인과 교통체증으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33세 권지혁.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 그 자체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 오직 자신의 머리와 기술력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업을 일궈냈다. 재계에서 그는 IT 업계의 얼음 군주로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이것으로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통화를 마친 그의 차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재래시장 근처의 도로에서 신호에 걸렸다. 다음 사업 계획을 구상하며 무심코 창밖을 보던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박혔다. 그가 본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택시를 잡으려는 한 여자였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오하린. 그가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6년 전 연기처럼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심장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바로 그 여자였다. 그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초당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의 명석한 두뇌가 순간 하얗게 정지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남자아이 둘에 여자아이 하나. 대략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고 하리는 비를 맞으며 그 아이들을 낡은 노란 택시에 태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남자아이 하나가 불빛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권지혁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다. 고집스럽게 담은 턱 날카로운 눈매까지. 그는 다른 2아이를 보았다. 소름 끼치도록 3아이 모두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의 잊혀진 과거를 비추는 3개의 작은 거울. 그 순간 기계가 부서졌다. 얼음 군주가 녹아내렸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빗속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원초적인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충동적인 움직임에 늘 침착하던 김 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쾅. 택시 문이 닫혔다. 노란 택시는 매정하게 차들의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가 또다시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권지혁은 좌석에 주저앉았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있었다. 찾아내. 김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누구를 찾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권지혁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방금 그 여자, 저 택시에 탄 여자, 그리고 저 아이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에 김 비서는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권지혁은 이미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할인과 함께 웃던 순간들,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믿어주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차가운 이별 통보. 6년간 억지로 억눌러 왔던 고통이 자신의 얼굴을 한 새 아이의 모습과 함께 몇백 배로 증폭되어 그를 덮쳐왔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이 지독한 미스터리 앞에서 한없이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김비서는 넥서스가 자랑하는 데이터 분석팀과 지역의 광범위한 인맥을 총동원하여 밤새도록 움직였다. 그들은 택시 회사를 추적했고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했으며 마침내 동이 틀 무렵 하나의 주소를 찾아냈다. 주소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서민 동네에 위치한 낡고 작은 빌라. 골목은 조용했고 이웃집 창문 너머로는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으며 낡은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한 대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권지혁은 김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오하리는 장을 보러 막 집을 나서던 참이었다. 집 안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은 문 밖에 서 있는 지혁을 발견한 순간 차가운 철가면처럼 굳어졌다. 지혁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이들 누구 아이들이지? 하린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여긴 왜 왔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내 얼굴을 하고 있었어. 세 명 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하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적인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죠. 권지혁 씨.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제 와서 왜 아는 척이죠?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권지혁 씨라는 호칭이 나를 버려놓고 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을 꺼내들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집 뭐든 말만 해. 네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은 하린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지혁이 한때 사랑했던 그 불꽃이 타올랐다. 돈 6년 전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은 여전하구나. 권지혁.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기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또다시 그녀의 세계 밖으로 내쳐졌다. 문틈으로 자신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그 낡은 빌라 골목에 선 채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다. 차로 돌아온 지혁은 하린의 말에 잠식당했다.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그는 항상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다. 6년 전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넥서스의 창업 자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의 일에 대한 집착에 지쳤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당시 자존심과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돈을 경멸하며 새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과거의 기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오하리는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여자가 아니었다. 전화 속의 그녀와 눈앞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떠나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그 필사적인 부정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밀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차갑고 분석적인 본래의 얼음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김비서 오하린 씨의 지난 6년을 다시 조사해. 단순한 거주지나 직업이 아니야. 그녀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사람, 특히 그녀가 6년 전 한국을 떠날 때의 모든 정황을 샅샅이 뒤져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모두 갇혀있는 그 작은 빌라를 응시했다. 지난 6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지혁이 떠나간 후 오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갔다. 그녀의 강인한 가면 뒤로 지독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무섭게 생겼어. 마디인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하리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 아가. 그냥 길을 잃은 아저씨인가 봐.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을 안심시킨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6년 만에 귀국. 그것은 결코 권지혁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약 없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의 작은 거실은 최첨단 지휘 본부로 변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복잡한 방화벽과 암호화된 서버를 넘나드는 디지털 유령 천재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베리타스 그룹의 최진석 회장이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남자. 그녀는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수년째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재회는 그녀의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한편 베리타스 그룹의 회장실, 노회한 재벌 총수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권지혁 측이 6년 전에 낡은 주소지를 캐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오할인이 귀국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권지혁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오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진석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6년 전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총명하고 고집세던 그 어린 여자아이. 최진석의 뇌리에 과거가 스쳤다. 6년 전 부도 직전의 베리타스를 살리기 위해 그는 경쟁사 넥서스의 유망주였던 권지혁에게 기술 탈취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당시 인턴 사원에 불과했던 오할인이 그의 디지털 조작 흔적을 발견해냈다. 최진석은 그녀를 따로 불러내어 거래를 제안했다. 권지혁의 누명을 벗겨주는 대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할인은 결국 권지혁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돌아왔다. 최진석은 그녀가 입을 열까 두려웠다. 그는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할인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갑자기 밀린 병원비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녀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해외 계좌들은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돈줄을 끊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위협은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그녀의 집 골목 어귀에 낯선 검은 차가 밤낮으로 배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할인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에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중요 데이터는 자신이 직접 구축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 클라우드 서버로 옮겼다.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건장한 남자가 그녀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사진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무심코 바닥을 본 할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조금 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자신의 새 아이들을 몰래 찍은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남자는 사진을 주워들고는 의미심장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내 아이들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 소리 없는 협박.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동시에 차가운 사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협하는 실제하는 악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권지혁은 넥서스의 업무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광적인 집착에 비서실과 법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였다. 6년 전 오하린이 떠나던 시점과 맞물렸던 넥서스의 기술 유출 누명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라. 넥서스의 최첨단 AI 포렌식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자 6년 전 경찰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서버에서 발견되었다는 도난된 소스 코드는 사실 외부에서 정교한 백도어를 통해 심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킹의 디지털 서명은 베리타스 그룹 소유의 IP 주소 블록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지혁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자신이 누명을 썼던 시점과 할인이 이별을 통보한 시점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부자연스러웠던 이별의 이유.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오하린이 아닌 진짜적 최진석 회장을 향했다. 지혁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하린은 현재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협박은 그녀를 더 이상 수비적인 태도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을 시작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 속 유령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베리타스 그룹이 해외 투자사와 진행 중이던 극비 협상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돈을 훔치거나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켜 핵심 데이터 패킷이 지연되거나 손상되도록 만들었다. 이 미세한 교란으로 인해 협상은 파탄이 났고 베리타스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놓쳤다. 최진석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공격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누가 한 짓인지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다. 동시에 그녀는 베리타스의 서버 깊숙한 곳에 디지털 도청 장치들을 심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석이 횡령과 뇌물을 위해 사용하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를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이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최진석은 할인의 행방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할인은 어머니의 병원 기록에 누군가 접근하려 한다는 보안 경고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머니를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기고 모든 기록을 위장했다. 최진석의 부하들이 병원에 닥쳤을 때 이미 그곳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권지혁 역시 최진석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할인 어머니의 병원에 손을 쓰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지혁은 할인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을 핑계로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병원 주변에 사설 경호 인력을 풀어 최진석의 부하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고요한 전쟁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6년 전 베리타스 그룹이 어떻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상세히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최진석, 그 늙은 여우를 사냥할 시간이다.
같은 시각 하리는 아이들이 잠든 임시 거처에서 최진석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줄기를 찾아낸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서로의 행동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물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착찬 로이, 도이 세팁툭 với Nam. 권지혁의 선전포고는 넥서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임원들의 경악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AI 기업인 우리가 왜 건설사를 인수해야 합니까?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권지혁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숨긴 채 냉철한 사업 논리를 펼쳤다. 태영건설은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며 넥서스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 회사의 장부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진석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창구였다. 회사를 손에 넣으면 최 회장의 모든 더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넥서스의 적대적 M&A 선언 소식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진석 회장은 허를 찔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영건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식을 사들였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두 거인의 전쟁이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전가옥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하리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권지혁의 전략을 간파했다. 그가 최 회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의 회계장부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해독할 수 없는 몇 겹의 정교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을. 권지혁이 거대한 망치를 들었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암호화 데이터 패킷 하나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아닌 태영건설의 회계 소프트웨어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한 디크립션 알고리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비리 제보 라인으로 그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다. 태영건설의 막대한 회계, 부정 혐의라는 짤막한 메시지와 함께 두 개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 협공을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보와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를 손에 넣은 금융감독원은 M&A 전쟁이 한창이던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진석 회장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권지혁의 자금 공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공세.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를 향한 여론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권지혁은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뉴스를 보며 전율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악명 높던 태영건설의 철벽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것이 오하린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구해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위대한 전사였다. 하린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요란한 정면 공격이 자신이 보낸 조용한 암살자, 즉 익명의 제보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었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권지혁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닌 그의 대담함에 대한 묘한 경외심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협박이나 감시가 아니었다. 오하린의 아이들 중 하나를 납치하여 그녀와 권지혁 모두를 협박할 인질로 삼으라는 악마의 명령이었다. 그날 오후 하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새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최 회장의 부하들이 어두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이 이제 피를 부르는 잔혹한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공원의 해, 진력. 오하린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음흉한 눈빛에 사내들이 흩어져서 그들 주위를 포위하듯 다가오고 있었다. 하린이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던 순간 한 남자가 딸 혜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안 돼. 하린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남자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최진석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짧지만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낯익은 얼굴 김 비서가 하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오하린 씨? 하린은 충격과 경계심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어떻게, 당신들이 왜 여기에? 권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저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지혁이.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린의 마음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마수는 아이들에게까지 뻗쳐왔다.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김 비서는 하린에게 다음 날 열릴 베리타스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권지혁이 그곳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그는 권지혁의 말을 대신 전했다. 최 회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린은 결심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작은 암호화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6년 전 최진석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던 지옥 같은 그날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던 연대는 이제 의식적인 동맹이 되었다. 다음 날 베리타스 그룹의 주주총회장. 장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진석 회장은 M&A를 방어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때 권지혁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침략자가 아닌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비난이나 폭로 대신 데이터로 이야기했다.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즉 하린이 제보한 알고리즘으로 해독된 최진석의 비자금 흐름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횡령과 배임의 역사가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표가 되어 모든 주주들 앞에 드러났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는 권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은 저자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저자는 6년 전에도 우리 기술을 훔치려 했던 범죄자입니다. 저런 범죄자의 말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는 6년 전의 누명을 자신의 마지막 방패로 삼으려 했다. 권지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범죄자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6년 전의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최 회장님, 그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었다.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6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석의 젊지만 지금과 똑같이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 하린의 목소리. 최진석 권지혁을 저 차가운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면 네가 떠나. 조용히. 그놈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오하린,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최진석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해. 그놈의 집착에 질렸다고 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연락하는 날엔 권지혁은 내 손에 죽어. 명심해.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권지혁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오하리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영웅이었다. 진짜 범죄자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최진석 회장이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완전히 파괴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권지혁은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할인의 희생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은 자의 깊은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장막은 거쳤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회의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권지혁은 스크린을 보며 과거에서 온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베리타스 그룹은 수사와 대중의 분노 속에서 공중분해되었고 최 회장은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언론은 희생양이었던 오하린을 비운의 영웅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권지혁을 불굴의 사업가로 조명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축배를 드는 대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할인과 그녀의 가족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거액의 신탁펀드를 조성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며 진행했다. 오하리는 마침내 최진석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안전 가옥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의 실력은 업계에 알려져 이제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특히 권지혁과 아이들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권지혁은 마침내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새 아파트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을 열고 나온 할인과 마주했을 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이전의 대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용하고 무겁고 슬펐다. 그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무너지는 마음으로 사과했다. 내가 틀렸었어, 할인아.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고 그녀의 위대했던 희생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는 연인으로서의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의 부탁은 훨씬 더 간절하고 겸손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그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도 될지 그 결정은 네가 해줘. 어떤 결정이든 나는 존중할게. 그는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할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눈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남자를 보았다. 얼음 군주도 혼란에 빠진 남자도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미안함으로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 아이들과 공원에 갈 거예요.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다. 하지만 초대였다. 닫혔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이는 신호였다. 다음 날 오후 햇살이 눈부신 공원. 새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의 수만큼 알록달록한 연 3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마디 하준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응,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야기의 마지막은 IT 업계의 거물이자 냉철한 승부사였던 권지혁이 새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려다 제풀에 넘어지고 함께 웃는 모습이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하지만 더없이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폭풍은 끝났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미래는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